제가 볼 때는 이제 5월, 6월 음. 그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배제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6월 이후 7월 이렇게 또 날씨가 아주 더워지는 때가 오면은 우리 시장이 상방 쪽으로 좀 한번 좀 틀 수 있는 에너지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텐베거 수익 바이블의 저자이신 강병욱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세종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병욱이고요. 제가 쓴 책 중에는 이제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그리고 텐베거 네. 1000% 수익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또 썼고요. 최근에 이제 그 동양 철학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재테크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려고 사주 재테크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서도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강병욱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 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요즘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좀 지루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었죠. 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차 전지주만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것들이 있겠고, 또 SC증권발 그런 그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내 수익률은 지지부진하고 뒤로 밀리는 것만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마치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크게 수익이 나지 않고 굉장히 지루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반영해주는 이제 거시 지표들이 있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이제 5월도 10일까지의 무역 수지 적자가 40억 달러를 넘어서서 굉장히 좀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았잖아요.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보겠지만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그런 부분들만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물가 때문에 걱정이고 사실 우리도 물가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우리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근원 물가가 있잖아요. 근원 물가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의 큰 식료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뺀 건데, 우리나라 헤드라인 물가보다 근원 물가가 더 높아요. 이건 뭐냐면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말고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쪽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한 가구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약 한 30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한 200만 원 쓰시던 분이었다면 같은 돈을 가지고서라도 지금은 한 170만 원 정도밖에 그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나중에 우리 확인해 보겠지만 이제 그 경기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의 동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금리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경기 호전이라든지 하는 쪽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이 그래프를 좀 만들어 왔는데 좀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무역 수지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달 이후에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바뀐 이후에 한 번도 흑자로 그 바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무역 경기 순환 시계라고 해서 이건 이제 관세청에 가면 이 자료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 그 보시는 쪽이 이제 상승하는 쪽인데, 이 상승하는 쪽에 딱 하나의 업종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그게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는 이제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강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무역 수지의 적자 규모는 좀 더 커지겠고, 또 반도체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그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주식시장만 좋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2차 전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2차 전지는 화학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화공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은 이제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제가 이제 받아온 건데요. 최근 소비자 물가 동향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있잖아요. 네. 요 저기 빨간색 박스 쳐놓은 것이 근원 물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거 헤드라인 물가에 비해서는 여기 높아요. 네. 이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요즘에 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거 올라간다고 막 걱정을 했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서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면 도대체 기업들은 어디에 가서 물건을 팔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적인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우리는 요 파란색 만기 스프레드만 많이 봅니다. 이 만기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이 장기채 수익률 마이너스 단기채 수익률이니까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파란색인데요. 이 파란색은 경기가 좋아지려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아. 예. 근데 지금 계속해서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는 금리 역전 상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 이거하고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 스프레드거든요. 네.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이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의 이자율 마이너스 이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의 이자율. 이건 지금 이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2년 만기 이 트리플 B 저기 그 수익률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장 내에서는 신용 경색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의 투자가 벌어지게 되면 만기 스프레드는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경기가 좋아질 때는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돈이 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 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금들이 움직여서 마음껏 이제 자금을 만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붉은색 선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저기 위치가 바뀌어야지 그래야지만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두 개가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기 상황들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의 선행성을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은 당분간은 좀 그 지지부진한 시장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막 한 번 더 증시가 폭락하거나 막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뭐 그 불확실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불확실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의 밴드로 보면은 2,200에서 2,000선 사이 그 사이에 있다면은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뭐 분명히 좋은 매수 타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2,400선에 있는데 2,400선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제 뭐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 에너지가 분산되는 그런 그 부분도 있고 또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는 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잔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꺾였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 내에서는 또 한쪽으로 그 어찌됐든 돌파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테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이 2차 전지가 잘 끌고 올라왔었는데 네. 2차 전지가 한번 저기 이 에코프로 쪽에 또 이 내부자 거래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꺾여 내려갔죠. 결국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실적이 보여줘야 됩니다. 실적이 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을 회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이라든지 이제 모멘텀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는 사실 그 차트 같은 걸 좀 살펴보는 것도 하나 이제 의미 있는 작업이 되거든요. 주가가 이제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이 좀 웬만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일봉인데요. 밑에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좀 밀고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동평균선 제가 20일 이동평균선 한 달치 평균 가격만 만들어놨는데 요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늘어야 한다. 이런 것이 되겠고 요것은 이제 코스피 월봉입니다. 이제 우리가 월별 움직임도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 이제 20개월 봉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도 거래는 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거래 수준을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저기 그 상황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저기 그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5월, 6월 그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배제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뭐 5대5를 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모멘텀이 그 자생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면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좀 전에 이제 혹시 급락의 가능성은 없느냐 이렇게 음,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양화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뭐 미국의 부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굉장히 뜨거운 정치의 계절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 보면은 연말 되면 그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선거 때가 다가오면 예산안 통과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기네들끼리 이제 표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금 그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꼬리를 내리느냐 하는 건데 만약에 꼬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협상 그 기일이 있잖아요. 그걸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어, 대부분 보면 이제 넘기면서 해결되고 또 네, 임시 예산안 짜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저기 그 영향을 줄 수도 저기 그 있다면 한번 출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드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현금 비중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건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음, 지금 모두들이 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100%다 주식으로 가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정치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저기 그 경제를 하는 사람이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가 우리 경제나 아니면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각설하고 지금 그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외교의 방향이 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이라도 좀 그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정책 기조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시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국내에서 투자를 하던 해외에서 투자를 하던 또 국내에서 물건을 팔던 해외에서 물건을 팔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에서도 봤듯이 실적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저하고를 기록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과연 2분기 이후에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특히 대형주 쪽에서 실적 모멘텀이 살아나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1.75%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시장 실세 금리는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아무래도 기준금리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낼 수가 있겠는가? 이거 뭐 극복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내에 있는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은 없겠는가 이런 건데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지는 그런 그 조짐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머징 쪽에서의 채권 자금들은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식 자금과 채권 자금이 섞이진 않겠지만 채권 쪽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이제 그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앞서서 외교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보셨는데요. 그 이유는 뭐세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이제 중국 쪽에 팔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일변도의 어떤 저기 그 이 정책. 음, 근데 이것도 사실 미국 가서도 우리가 제대로 잘 다 챙기지도 못하는 게 IRA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미국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중국에 신규 투자를 10년간 못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고집적도의 그 시스템 반도체, 소위 얘기하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걔네들이 뭐 무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산업을 고도화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력 반도체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 이건 이제 메모리를 그 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저기 그 항의를 해서 중국에 우리도 들어가는데 메모리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 가서는 뭐 별로 이야기를 그 심도 있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에 대한 제재를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은 삼성 마크를 붙여야 되는데 네. 프린트가 잘못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 뭐 그런 일들은 저기 그 많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저기 그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품질이 불량품인 게 아니고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은 이제 불량품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걸 이제 그 홍콩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팔았던 게 또 저기 암암리에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저기 그 반도체 원산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이제 그렇게 저기 그 해서 우회로 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조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다리 다 잘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방향을 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국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국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면 향후 주식시장 전망 좀 단기적, 중장기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7월 초잖아요. 7월 초니까 아마 6월까지는 특별한 모멘텀 없이 아마 저기 그냥 현재 상황에서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저도 아직까지 무엇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저기 확신하지는 못하겠는데 6월 이후 7월 이렇게 또 날씨가 아주 더워지는 때가 오면은 우리 시장이 상방 쪽으로 좀 한번 좀 틀 수 있는 에너지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좀 유추를 해보면 첫 번째는 달러 약세. 지금 이제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들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그 6월 FOMC까지는 일단 동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패드워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던 달러화가 좀 약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글로벌 펀드 움직여 보면 이제 펀드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액티브가 있고 하나는 패시브가 있거든요.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 펀드예요. 네. 그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에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초과 수익을 노리는 건데 최근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좀 좋았다가 좀 이제 그 꺾이는 과정에서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패시브 펀드보다 못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가 막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저기 이 종목 발굴하고 주식을 매매하고 이런 것보다 인덱스 펀드 그냥 구성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패시브 펀드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도 그 ETF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ETF도 투자하지만 미국의 ETF도 투자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ETF가 거의 100%다 저기 이 패시브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저기 요인들 때문에 지금 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액티브 펀드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돈의 흐름이 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네.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그 보시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 일봉인데 이번에 이제 이동평균선들을 전부 다 저기 만들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은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이 밀집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두 말씀드린 바처럼 거래가 늘면서 저기 그 하나씩 풀려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동평균선들이 꼬여 들어가는 밀집 구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술적 지표를 그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뭐냐면 월봉 MACD입니다. 월별 MACD. 이게 단기적으로는 엇박자가 날 수도 있겠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은 MACD가 상당히 좀 저기 그 주식을 주가를 설명하는데 많이 저기 도움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날려고 하고 있고 이쪽도 지금 끝에 가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뀔 가능성 꼭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네.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봤던 식의 이런 저기 그 분출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네요. 예, 이런 저기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1,400부터 3,300까지 바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조정받는 기간이 저기 그 크지 않았었고 하기 때문에 이때만큼 폭발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으로 보면 한 2,800에서 최대한 3,000 정도까지는 한번 시장을 저기 그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움직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달러 약세.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주식 및 채권 펀드 잔액 추이를 저기 그 그려온 걸 보시면 초록색이 패시브고 그다음에 그 회색이 액티브인데 최근에 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이 액티브 쪽의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근데 채권보다는 주식 쪽이 훨씬 더 가파르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이거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보면은 시총 상위주들의 편입 비중이 높아지면 트래킹 에러, 추적 오차들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예. 펀드들이 이제 이런 그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돌이켜 보면 이제 2015년, 16년 이럴 때 국민연금의 펀드 운용 방향이 뭐였었냐면 트래킹 에러를 최소화시켜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저기 그 조치이긴 했는데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아웃소싱주잖아요. 그 자금 운용을 이제 그 외부 자산 운용사들한테 이렇게 되게 아웃소싱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되 네. 시장 수익률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낸 그런 저기 운용사들한테 돈을 많이 배정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돈을 저기 그 아웃소싱을 주고 그다음에 뭘 요구했냐면 트래킹 에러,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하고 움직이는 것이 똑같이 가는 그 저기 운용사를 더 우대를 해줬어요. 네.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우대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재벌 그룹들의 주가가 좋았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별로 안 좋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이제 글로벌리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 하나만 끌어올려도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 상승할 수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국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반기에 되면 조금 더 하반기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자체가 뭐 모두가 다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움직임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 증가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고민스러운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시장 효율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이 그 기업의 가치를 잘 반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형주 쪽은 자금이 많이 가게 되니까 여기는 빨리빨리 여기 그 반영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저 밑에 있는 뭐 200위권 밑에 있는 이런 저기 그 종목들은 돈이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빨리 그것을 알아차려 가지고 다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중소형 쪽으로 돈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돈들이 한쪽으로 몰려줘야지 그 주가는 올라가는데 잘
돈이 안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저평가 상태가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네. 이런 이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형주 편중 현상.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간의 대형주와 소형주 간의 양극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고, 그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펀드도 있고 리지널 펀드도 있고 또 그 국가 펀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간 동조화가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잠 못 드는 이제 밤이 되는 거죠. 밤새도록 미국 시장 보고 있다가 네. 미국 시장 올라가면 서둘러 주문을 내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서둘러 매도 주문을 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한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위주의 제한적인 상승상. 대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1위부터 15위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1위부터 15위. 뭐 더 엄격하게 본다면 10위까지만 보셔도 되고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철저히 실적에 근거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조금은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도 IRA가 있고 또 반도체 지원법이 있고 또 유럽판 IRA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쪽에 가서 투자를 해야지만 저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해외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형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쪽은 이제 미국 쪽에 가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방안도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제 해외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없다면 안 줄 테니까 이런 쪽의 대형주들을 이제 골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도 IRA 그리고 유럽도 저기 그 유럽판 IRA가 있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최우선 관심 대상에 올려놔야 되겠다. 네. 2차 전지는 한번 가치 실현이 다 됐고 그렇다면 이제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네. 이런 쪽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걸 보니까 풍력 쪽의 CS 윈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의 인식입니다. 국내의 인식이 우리는 원전 쪽으로 저기 상당히 이제 그 경도돼 있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풍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꼭 환경 문제 이런 걸 들고 나오면서 뭔가 좀 좋지 않은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 뭐 아리바기라는 일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중에 제일 낮아요. 네. 지금 우리가 전체 그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 17%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거를 뭐 상당히 끌어올려야 되는데 인식이 안 좋은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저기 그 얼마 전에 그 시골길을 달리다 보니까 요즘에 시골에 가면 자전거길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자전거길 그 위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쭉 이제 그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미관은 그렇게 썩 저기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고육 주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태양광 패널 치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정도의 인식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 이건 뭐 사실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대단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잘 보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